가서 체험으로 느꼈을 때 우리 개인적인 느낌이죠. 일본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10일간 여행을 하고 봤는데 일본의 미래가 있는가? 제일 놀라웠다고 생각되는 거는 특이했다는 거. 첫 번째 음식 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달랐었는 것 같아요. 도시락이 정말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도시락 형태로 포장되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뭐 같은 데서 언제든지 살 수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락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도시락 나라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도시락이 근데 그렇게 싸지는 않았어요. 한 끼 사 먹는 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8, 9천 원, 만 원 이 정도면 도시락도 그렇죠. 좋은 거 먹으려면 한 만 원 정도는 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뭐 한국에서 식당 가서 먹는 거나 뭐 도시락 싸갖고 먹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느낀 거는 과일 값이 그 정말 그 모든 과일은 전부 하나하나씩 포장돼 갖고 그 가격은 정말 비싼 것 같아요. 그게 그 마트에서 사는 가격 자체가 보면 뭐 밴쿠버에서 그 과일 가격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한국보다도 훨씬 더 비싸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본 전체를 쭉 돌아봤는데 대부분 쌀농사 중심으로 된 것 같아요. 그 한 번도 그 과수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과일이 그럼에 비쌈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농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도시의 가정집뿐 아니라 시골집에서도 땅의 택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나무 심기에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같은 경우는 뭐 그 도시에서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게 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원수를 심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1980년대 그 경제적 호황기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과일 같은 거 그냥 뭐 쉽게 외국에서 수입하고 집에는 그 예쁘게 꾸며만 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분재 비슷한 나무들을 네, 이렇게 그렇죠. 그냥 네. 한두 그루씩 네. 조그맣게 심어놨는 거. 우리 같으면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 포도 저렇게 비싼데 포도나무를 심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하나 심으면 뭐 포도가 뭐 감당도 못하게 달리는데. 그리고 일본 하면 스시,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생선을 실컷 먹고 오자, 스시를 많이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스시가 비싸요. 일반적으로 그 생선 가격이 일본이 상당히 비싸 보였어요. 마트 같은 맥스밸류 등에서는 그 도시락으로 스시를 파는데 상당히 그 가격이 적절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민들이 주로 찾는 하마스시 같은 이렇게 체인점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는 그 스시 가격이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자동화해 갖고 제자리에서 그냥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배달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전초밥 같은 형식인데 한국에 이게 보통 한 피스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요 사이인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지 않고 주문하면 오니까 예. 맛은 괜찮았어요. 이거 추천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라멘 식당이 정말 대중적이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각 식당에 고유 라멘 조리법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 입맛에는 그렇게 맞지 않았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치란이라는 그 식당 라멘 체인점이 있었는데 이치란은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혼자 칸막이 넣고 주문하면 그 구멍으로 이렇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아주 그 맛도 괜찮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 집이 아닌가. 이치란이 제일 유명한 일본 라멘 그 체인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라멘을 한 4-5번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이치란 라면만 우리 입맛에 맞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돼지비계 이렇게 해갖고 통째로 넣어주니까 도저히 이거 어떻게 먹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막 장인이 만든 것 같이 열심히 가리키면서 만들어줬는데 맛은 별로 없고
그렇죠. 하다못해 단무지 한 쪽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좀 라면 먹는데 담은 먹기가 느끼한 거 먹는데 좀 우리 입맛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와 이거는 거의 이거 어떻게 이게 덩어리 이게 덩어리 이걸 아니 먹으라는 건지 이거 아마 돼지가 먹으라 해도 안 먹을 것 같아. 이게 덩어리야. 그리고 라면은 한마디 덜 익었어. 덜 익었어. 이게 엄청 매운 맛이라고 하는데 매운 거는 거의 없어. 먹어봐. 어? 아유 이번에도 이거 먹고 산다고? 어디 인터넷에 기름 봐, 맛집이라 기름 둥둥둥 그러니까. 뜨는 거 봐라.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여기 오면 홋카이도 오면 홋카이도 라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여기 맛집이라고 엄청 붙여놨어. 그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같은 게 하나가 그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 문제 같은데 이 농어촌에서 우리가 내려가고 시골에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어요. 뭐 어떤 경우는 한 집 건너 두 집도 비었고 도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에 불구하고 시골에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그리고 노인들밖에 없고 시간만 더 지나면 아마 그 시골의 사람들 다 비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의 미래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 그냥 뭐 이런 집들은 뭐 저도 뭐 아무도 안 가져가는. 이게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영어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보다 길거리에서 갔는데 의외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조금 여행하는데 많이 불편이 있다 이렇게 느꼈는데 외국에 살다 왔거나 아니면 외국 관련해서 일을 하는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우리가 전철에서 만나서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그 이외에는 심지어 우리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길을 물어도 학생들이 이렇게 막 손짓으로 가르쳐주고 그렇죠. 대화를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보다 영어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없지 않나. 이런 그 영어가 경쟁력이 없으면 외국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일본은 1980년대의 호황기에 있는 업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쿄에서 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상사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사가 절대적이라고 하면 상하 조직이 중심인데 그거는 관리 조직 중심이고 그거는 정보가 굉장히 유통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평 조직을 해서 정보가 언제든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일본 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나 저녁에 퇴근 시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샐러리맨 누가 봐도 흰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입고 샐러리맨들이 들고 다니는 까만 가방, 서류 가방 아직도 들고 무슨 7, 80년대의 거리 풍경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게 시계가 멈춘 거 아닌가? 저렇게 하고 다니네라고 조금 놀랐었던 그 일본의 장인 정신은 기계화 시대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 기계가 굉장히 그 신뢰성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신이었는데 이거는 디지털 시대나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그 정신이거든요. 어떤 틀을 깨는 플렉서빌리티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놈에 딱 묶여 있는 뭐 복잡하게 전화나 팩스를 보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아직도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일본의 경제를 발전하는데 그 뒷발목을 잡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정신이나 마인드셋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었던 게 좀 특이했어요. 많지 않은 것 같아. 그 젊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문화에 대해서 뭐 상당히 개방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50대 이상은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의 마음에 안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보였거든요.
일본 경제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에 개방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오는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정말 철도 우리가 JR 패스 전국권을 7일권을 사가지고 여행을 할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를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다 이해를 못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이 철도로 정말 연결돼 있는 그 좋은 점은 있어요. 일본이 선진국으로 미리 개발됐기 때문에 개발 중심에 물류 중심이 철도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 철도가 안 돼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그 도로 중심의 그 교통체계하고 비교해서 철도는 어떤 라인을 따라다니는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자유로운 면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 면도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앞으로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다양한 사고를 하고 그 사고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일본 사람들의 마인드셋의 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도가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싸서 굉장히 비싸요. 전국권에 비싸서 후쿠오카 남단에서 그 우이에 북단 삿포로까지 우리가 가는데 외국인이라서 그거를 그 당시에 싸게 샀지. 지금은 JR 올랐어요. 패스도 JR 있고. 패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그렇죠. 그 엄청 대부분이 로컬리 그 동네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 먼 데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하고 물은 진짜 좋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밴쿠버의 공기하고 물에 못지않은 수준이 아니었나. 공기는 그 대부분 뭐 그 바다 건너 황사가 거기까지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깨끗해요. 특히 그 좋았던 점은 어디 가나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었고 그 수돗물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가서 체험으로 느꼈을 때 우리 개인적인 느낌이죠. 일본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는 그 트렌드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유효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현재 한국의 원화가 일본 엔화에 비해서 한 10% 비싸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뭐 기준을 갖다 1,000원을 100엔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는 일본 엔화가 왜 이렇게 싼가라는 거는 일본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따라서 그러면 엔화에 대한 투자가 정말 그 돈을 막 가지고 오는 거냐? 내가 보기엔 한 1, 2년 정도는 투자해도 가능하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엔화 1,000원을 넘어서 뭐 900원, 800원으로 떨어지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매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는 1980년대 같이 다시 미래가 있는가? 황금기를 맞이하느냐? 거기에 할 수 없다에 딱 한 표를 던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가 AI 시대는 그냥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완전히 넘어가 있지 않은 모습. 상당히 그 아직 기계화 시대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그에 비해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도입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들어오는 데가 아마도 화이트 칼라인데 검은 양복에 흰 셔츠로 대변되는 그 화이트 칼라 중심의 업무가 일본 경제에 일으키는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상당히 제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걸림돌이 들었어요. 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외국이나 이방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일본이 상당히 출산율이 낮지만 외국인들의 노동자를 실제로 받고 하위 노동자뿐 아니라 상당히 고급 노동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 그 시각은 일본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보여져서 현재 일본이
다시 외국인들에 대한 그 선호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그 1980년도에 호황기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셋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경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는 거의 지났다고 보여져요. 거꾸로 뭐 반의를 해갖고 뭐 우리가 뭐 저거 한다 뭐 이런 시대도 지났는 것 같고, 이웃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그 중에 한 나라 정도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뭐 우리를 않을까. 경제적으로나 뭐 그렇죠. 무력적으로나 네, 우리를 그렇죠. 압박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경쟁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라고 앞으로는. 우리를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없다. 네, 우리가 훨씬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직면이기 때문에 별로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대만에 비해서도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뭐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